원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예약하신 분 이름이 최수진이라고 하는데요. 간호사의 말에 나는 무심코 차트를 넘기다가 그 이름 옆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 그 번호. 내가 남편 휴대폰에서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걸 본 바로 그 번호였다. 불륜녀가 지금 내 병원에 누워있다. 내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 숨이 막힐 듯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계산을 시작할 시간이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윤소라, 올해 42이다. 강남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8년째. 처음엔 작은 개인 병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상위 1% 고객들이 예약을 기다리는 곳이 되었다. 유명 연예인들도 조용히 찾아오고 재벌가 부인들도 단골이다. 의사로서의 실력만큼은 자부할 수 있다. 레이저 시술, 보톡스, 필러, 리프팅까지 내 손을 거치면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내 얼굴에는 자신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남편 박무진 때문이다. 무진이는 나보다 3살 많은 45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남 대치동의 중형 규모 영어 학원인데 사실 그 학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내 병원 덕분이었다. 초기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학원 인테리어 비용, 강사 영입 자금까지 모두 내가 댔다. 그때 무진이는 내게 말했다. 소라야,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 100배로 보답할게. 우리 둘이 함께 최고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믿었다.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됐다. 아이는 없다. 무진이가 원하지 않았다. 지금은 커리어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계속 미뤘고 어느새 내 나이도 40을 넘겨버렸다. 이제 와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됐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무진이가 내 곁에 있으니까. 하지만 언제부턴가 무진이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다. 소라야, 너 오늘 화장 좀 진하게 한 거 아니야? 그래봤자 내 얼굴은 그게 그거잖아. 병원 잘 되는 건 내 실력도 있겠지만 솔직히 강남이라는 위치빨도 크지 않아? 너 같은 얼굴이 어떻게 피부과 원장을 하냐는 사람들 많더라. 점수로 치면 넌 3점이야. 10점 만점에 3점. 그나마 내가 너 좋게 봐주는 거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는 점점 내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게 두려워졌다. 병원에서 환자들의 얼굴은 자신 있게 고칠 수 있는데 정작 내 얼굴은 볼 때마다 무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3점. 못생겼어. 내가 뭔데. 그렇게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갔다. 무진이는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이었다. 학부모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참 보기 좋은 커플이라고 말했다. 성공한 의사 아내와 교육자 남편. 겉보기엔 완벽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다. 오늘 매출 얼마야? 병원 돈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 내 학원 확장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한데 네가 좀 보태줘야 하지 않겠어? 아, 그리고 네 병원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줘. 내 명의는 한도가 다 찼거든.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무진이가 성공하면 언젠가 예전처럼 다시 따뜻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어느 날 밤 무진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침대 옆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카톡 알림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자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아직 바꾸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카톡을 열었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전화 한 번만 해줘요. 사랑해요.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아래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사진도 있었다. 무진이와 어떤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둘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 입맞춤하는 사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이었다. 최수진. 무진이의 학원 부원장이었다. 내가 몇 번 본 적 있는 여자였다. 학원 행사 때 무진이 옆에서 웃고 있던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무진이는 그때 내게 말했었다. 수진 씨는 일 정말 잘해. 학부모들한테 인기도 많고 우리 학원 매출 올리는데 큰 역할 하고 있어. 그게 다였구나.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무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코를 골며 잤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며칠 후 운명처럼 그 일이 일어났다. 간호사가 예약 명단을 보여주며 물었다. 원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최수진이라는 분 예약되어 있는데 보톡스 상담이래요. 원장님이 직접 봐주실 거죠?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최수진. 남편의 불륜녀. 그 여자가 지금 내 병원에 온다고. 최수진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진료실 안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녀를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원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나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의사였고 프로였다. 감정을 추스르고 진료실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최수진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드디어 뵙네요. 원장님 병원 소문 진짜 많이 들었어요. 28이라는 나이답게 그녀는 젊고 생기가 넘쳤다. 긴 생머리, 큰 눈, 하얀 피부. 화장은 진했지만 세련되게 했고 옷차림도 깔끔했다. 나는 그녀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가 내 남편과.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시술 상담 원하세요? 보톡스 맞으려고요. 이마랑 눈가 주름이 좀 신경 쓰여서요. 제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녀는 확실히 관리가 잘 된 피부였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흔적도 보였다. 그런데 왜 굳이 내 병원에 온 걸까? 다른 병원도 많은데 저희 병원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가 묻자 최수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아, 제가 아는 사람이 추천해줬어요. 여기 원장님 실력이 정말 좋다고. 누가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냥 아는 언니인데 이름은 말 안 해도 되죠? 그녀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남편이 보냈구나. 무진이가 그녀를 내 병원으로 보낸 거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그녀의 얼굴을 진찰하기 시작했다. 이마 주름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눈가도 아직 심하지 않네요. 보톡스 맞으시면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원장님. 제 친구들이 원장님한테 받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예뻐진다고 했거든요. 최수진은 계속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나는 그녀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까? 무진이의 아내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을까? 그 순간 최수진이 불쑥 물었다. 원장님 결혼하셨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네, 결혼했어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 그렇구나. 최수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조금 전과 달랐다. 뭔가 어색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 여자 알고 있어. 내가 무진이의 아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대체 왜 남편의 아내가 운영하는 병원에 태연하게 찾아온 거지? 나는 시술을 마치고 그녀를 배웅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면 경과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병원을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뭔가 이상해. 뭔가 계획된 일 같아. 그날 밤 나는 무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우리 병원에 최수진 씨라는 분이 왔었어. 무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수진 씨? 그래. 잘 됐네. 걔가 요즘 피부 관리에 관심 많던데. 당신이 추천해 준 거야? 응. 내가 우리 병원 좋다고 했지. 왜? 무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다. 이 사람은 대체 뭘 생각하는 거지? 불륜 상대를 아내의 병원으로 보내다니.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조롱이었다.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수진 씨랑 무슨 관계야? 내가 묻자 무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다. 뭔 소리야? 그냥 직장 동료지. 왜 그래? 직장 동료한테 자기야라고 저장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당신 휴대폰 봤어. 최수진 씨한테 보낸 메시지들 다 봤어. 그 순간 무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내 휴대폰을 봤다고? 허락도 없이? 그게 지금 중요해? 당신이 바람 피운 게 중요하지. 내가 소리치자 무진이는 비웃었다. 바람이라니. 그냥 좀 친하게 지낸 거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친하게 지냈다고. 사진도 있던데. 키스하는 사진.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무진이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장난이라고? 당신 진심이야? 소라야, 진짜 너 요즘 왜 이래? 예민해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직장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좀 친하게 지낸 것뿐이야. 무진이는 오히려 나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너는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맨날 병원 일만 하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외로운 거 알아?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당신한테 신경을 안 썼다고. 그래. 너는 맨날 환자들만 챙기고 나는 뒷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서 위로받는 거지. 무진이는 뻔뻔하게 말했다. 나는 그 순간 무너졌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눈물이 났지만 나는 참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 앞에서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내가 말하자 무진이는 코웃음을 쳤다. 이혼?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병원도 내가 도와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뭐라고? 너 혼자 힘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아? 내가 옆에서 얼마나 서포트해줬는데. 너는 그냥 얼굴이나 좀 고쳐주는 거지. 경영은 내가 다 신경 썼어.
무진이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솔직히 너 같은 얼굴로 어떻게 피부과 원장을 하냐는 사람들 진짜 많아. 너도 알지? 너는 외모로는 3점이야. 10점 만점에 3점. 그걸 내가 감싸주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해? 사실이니까. 너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무진이는 차갑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겨져 한참 동안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광고를 보게 됐다. VIP 전용 비밀 라운지 블랙 라운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드립니다. 나는 그 광고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위로받고 싶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나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예약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블랙 라운지를 찾아갔다. 블랙 라운지는 강남 한복판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건물 지하에 있었다. 입구는 평범한 카페처럼 보였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어두운 조명,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재즈 음악. 어서 오세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를 맞이했다. 예약하신 윤소라 고객님이시죠? 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VIP 전용 라운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곳인지도 몰랐다. 그냥 위로받고 싶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다.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는 나를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다. 방은 아늑했다. 부드러운 소파,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가 곧 올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미 예약금을 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때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석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38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검은색 셔츠에 회색 슬랙스를 입었는데 딱 봐도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눈빛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나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 앉으세요. 강현석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났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무진이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나를 몰아붙이기만 했다. 괜찮으세요? 강현석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아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여긴 그런 곳이에요. 마음껏 우셔도 돼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에게 물었다. 여기가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라운지입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필요하다면 조언도 드리고 때로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기도 해요. 그럼 당신은? 저는 선수라고 불려요. 동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동반 서비스?
그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객님들의 감정적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식사 동행, 대화 상대, 또는 그냥 옆에 있어 드리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강현석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그럼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놨다. 남편의 폭언, 불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강현석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리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강한 분이세요.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위로가 됐다. 무진이는 단 한 번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처음 만났는데도 나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이 말해줬다. 선생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그 남편분과 아직도 함께 계세요? 강현석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왜일까?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사랑하니까요. 아직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답하자 강현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건 집착이에요. 아니면 두려움. 강현석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두려움. 맞다. 나는 두려웠다. 무진이 없는 내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선생님, 강현석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두려운 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블랙라운지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무진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사람과 정말 계속 살아야 할까? 며칠 후 나는 다시 블랙라운지를 찾았다. 그리고 또다시 강현석을 만났다. 또 오셨네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네,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항상 여기 있을게요. 그날부터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블랙라운지를 찾았다. 무진이는 몰랐다. 아니, 관심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최수진과 만나고 있었고 나는 그냥 방치됐다. 하지만 괜찮았다. 강현석이 있었으니까. 그는 내게 따뜻한 말을 해줬다.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선생님 웃는 모습 정말 아름다우세요. 선생님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불안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무진이가 폭발했다. 너 요즘 밤에 어디 가? 병원 일 때문에 늦은 거야. 거짓말하지 마. 병원 끝나는 시간 알아. 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무진이는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황당했다.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당신이야말로 최수진이랑 계속 만나고 있잖아. 그건 일이야. 일. 너는 다르잖아. 뭐가 달라? 너는 내 아내야.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건 배신이지. 무진이는 점점 더 흥분했다. 그리고 갑자기 내 팔을 세게 잡았다. 아파. 너 진짜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맞지? 고백해. 나 줘.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무진이는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나를 밀쳤다. 나는 바닥에 넘어졌다. 아.
손목이 욱신거렸다. 무진이는 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 같은 얼굴로 무슨 남자가 좋아해줘? 정신 차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는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그날 밤 강현석에게 전화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현석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현석은 며칠 후 나를 다시 블랙라운지로 불렀다. 선생님,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그는 두꺼운 파일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남편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무진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 최수진과의 메시지, 모텔 출입 기록, 그리고 심지어 학원 운영 관련 서류까지. 이걸 어떻게? 저희 클럽은 VIP 고객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리고 VIP 고객들 중에는 변호사, 사업가, 심지어 정치인들도 있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강현석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나는 파일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무진이는 나 몰래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총 3억 원. 그 돈은 모두 그의 학원 확장 자금으로 쓰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학원 보조금 횡령 내역이었다. 무진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서 받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건 범죄잖아요. 맞습니다. 횡령죄에 해당해요. 그리고 남편분 명의로 된 대출도 여러 건 있는데 거의 다 연체 상태예요. 강현석은 차분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지금 사실상 파산 직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명의를 이용한 거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강현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최수진 씨와 남편분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최수진 씨는 남편분이 운영하는 학원의 실질적인 공동 운영자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미 새로운 학원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선생님 돈으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고요? 아마도요. 남편분은 선생님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고 최수진 씨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파일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사랑도 결혼도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오히려 화가 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복수하고 싶어요. 내가 말하자 강현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먼저 이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넘겨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분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무진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횡령죄는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곧 결심했다. 해야 해.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어. 좋아요. 그렇게 하죠. 강현석은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강현석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고 모든 자료를 넘겼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무진이를 고발하기 위한 준비도 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최수진이었다. 그녀도 이 모든 일에 관여돼 있었으니까.
나는 강현석에게 물었다. 최수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녀도 횡령에 가담했으니까요. 함께 고발하면 돼요. 좋아요. 나는 결심했다. 둘 다 끝장내야 해. 며칠 후 나는 무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혼 소송 준비했어. 무진이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참겠어. 너 미쳤어? 이혼?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무진이는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당신이 걱정해야 할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저지른 범죄들 다 알아. 횡령, 내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 다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알았냐고? 다 증거 있어. 그리고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무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소라야,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무진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너무 늦었어. 나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며칠 후 무진이는 경찰에 체포됐다. 횡령죄와 사기죄로. 뉴스에도 나왔다. 강남 유명 학원장, 보조금 횡령 및 배우자 명의 대출 사기 혐의로 구속.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다. 최수진도 함께 조사를 받았고 결국 공범으로 기소됐다. 그녀는 법정에서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무진이는 징역 5년, 최수진은 징역 3년. 그리고 나는 이혼과 동시에 내 모든 재산을 되찾았다. 병원도 집도 모든 게 내 것이 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다. 그냥 허무했다. 이게 끝인가? 나는 블랙라운지로 강현석을 찾아갔다. 끝났어요. 내가 말하자 강현석은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려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요? 기쁠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강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건 당연해요. 복수는 끝이 아니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네.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나는 강현석을 보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당신도 이 일 그만두고 새로운 삶 살 거예요? 강현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웃었다. 사실 저도 그만둘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변하고 싶어졌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돌보는 일만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감정은 돌보지 못했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요. 당신도 행복해지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헤어질 때 강현석이 말했다. 선생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인연이 있다면 만나겠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블랙라운지를 나왔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환자들은 여전히 나를 찾았고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에는 매일 불안했다.
무진이가 뭐라고 할까?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환자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불안감들이 항상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자유로웠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나였다. 윤소라. 피부과 원장. 그리고 한 사람의 여자. 어느 날 병원에 한 환자가 찾아왔다.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수진 씨? 최수진이었다. 그녀는 석방됐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게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했다. 원장님께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때는 정말 증오했다.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괜찮아요. 내가 말하자 최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정말요? 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진 씨가 당신도 이용했잖아요. 당신도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가진 거잖아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최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저 정말 후회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알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아직 젊잖아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최수진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병원을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저랬겠지. 무진이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다. 며칠 후 나는 무진이를 면회 갔다. 교도소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다. 무진이는 수감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소라야. 오랜만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무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나 정말 잘못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이야.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돈을 사랑했고 내 성공을 질투했어요. 아니야.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잘 지내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소라야. 무진이는 울면서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을 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강현석을 다시 만났다. 강남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선생님? 돌아보니 강현석이었다. 현석 씨? 어머, 정말 우연이네요.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뭐 하세요? 저요? 산책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우리는 함께 걸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병원도 잘 되고 있고 제 삶도 안정됐어요. 다행이에요. 강현석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현석 씨는요? 저는 이제 블랙라운지 그만뒀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작은 꽃집을 차렸어요. 꽃집이요? 네. 항상 꽃을 좋아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강현석이 물었다. 선생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은 이제 행복하세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것이다. 글쎄요.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평온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현석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헤어질 때 강현석이 말했다. 선생님, 제 꽃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럴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진이 없는 살. 혼자인 살. 하지만 자유로운 살. 나는 처음으로 내 미래가 기대됐다. 6개월이 흘렀다. 나는 병원을 확장했다. 이제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피부과 중 하나가 됐다. 환자들은 예약을 몇 달 전부터 잡아야 했고 나는 바쁘지만 행복했다. 무엇보다 나는 이제 내 얼굴을 사랑하게 됐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무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름다워.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충분해.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강현석의 꽃집을 찾아갔다. 꽃집은 작고 아담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현석이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선생님.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맞이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꽃 사러 왔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떤 꽃을 원하세요? 추천해 주세요. 강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하얀 백합 한 다발을 꺼냈다. 이 꽃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선생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해요. 나는 백합을 받아들었다. 향기가 좋았다. 커피 한 잔 할래요? 강현석이 물었다. 좋아요. 우리는 꽃집 뒤편 작은 카페에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현석 씨는요? 저도요. 꽃집 운영하면서 정말 평온해졌어요. 그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병원 이야기, 꽃집 이야기, 그리고 인생 이야기. 그리고 어느 순간 강현석이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은 이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랑. 그 단어가 아직도 두렵다. 무진이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강현석은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오후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강현석이 말했다. 선생님, 언제든 놀러 오세요. 제가 항상 환영할게요. 그럴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강현석일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혼자여도 괜찮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여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는 무진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소라야, 나는 지금 매일 후회하고 있어. 너를 그렇게 대한 것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너를 무너뜨렸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 무진.
나는 편지를 읽고 잠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강현석에게 전화했다. 현석 씨, 저예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현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나는 강현석을 만났다.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오늘 왜 부르셨어요? 강현석이 물었다. 그냥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인생 이야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 그리고 어느 순간 강현석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하지만 제 입장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셨으니까요. 강현석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한 사람의 여자로서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사랑하는 게 아직 두려워요. 알아요. 천천히 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강현석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옆에서 기다릴게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강현석이 말했다. 선생님, 잘 들어가세요. 네. 당신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강현석이 천천히 다가와 내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잘 자요. 당신도.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나는 강현석과 함께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나는 그를 신뢰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강현석이 프러포즈했다.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나는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네. 결혼할게요.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고 조용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진짜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강현석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하고 나는 여전히 병원을 운영한다. 우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사랑.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무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대신 내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아름다워.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제 자유야.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강현석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서 와요, 여보. 응. 뭐 해?
파스타 만들고 있어요. 좋아하잖아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병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요? 응. 한 환자분이 나한테 고마워서 케이크를 가져왔어. 와, 좋겠다. 같이 먹을래? 그럼요. 우리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단순하지만 따뜻한 일상. 이게 진짜 행복이야. 나는 옆에 누운 강현석을 바라봤다. 그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며칠 후 나는 무진이의 출소 소식을 들었다.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며칠 후 무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라야? 네. 나야. 무진이. 저기 만날 수 있을까? 왜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됐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소라야.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는 무진이를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니까. 그는 과거일 뿐이고 나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강현석이 물었다. 여보, 아이 가질 생각 있어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아이. 예전에는 무진이가 원하지 않아서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글쎄요. 당신은 원해요? 저는 당신이 원하면 좋겠어요. 강현석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특별한 환자를 만났다.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원장님, 저 남편한테 폭언당하고 있어요. 매일 제가 못생겼다고 쓸모없다고 말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예전의 나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말해줄게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해줬다. 무진이와의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원장님 감사해요. 저도 용기 낼게요.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강현석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다. 오늘 한 환자분한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현석은 나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 며칠 후 나는 최수진을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 서였다. 원장님. 그녀는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수진 씨 잘 지냈어요? 네.
저 이제 새로운 일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저한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로 시작할 용기가 났어요. 최수진은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녀를 보면서 뿌듯했다. 모두가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수진 씨 행복하세요. 원장님도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진짜 자유를 느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났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옆에는 강현석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잠들었다. 며칠 후 병원에 특별한 선물이 배달됐다. 큰 꽃다발이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현석. 나는 그 카드를 읽고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꽃다발을 안고 병원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다 같이 저녁 먹어요. 직원들은 환호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웃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게 인생이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야. 집에 돌아오니 강현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꽃 받았어요? 응. 너무 예뻤어. 고마워. 나는 그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아이를 가지자. 강현석과 함께 가족을 만들자. 다음 날 아침 나는 강현석에게 말했다. 여보, 아이 가져요. 강현석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정말요? 응.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해요. 강현석은 나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날부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임신했다. 의사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집에 돌아와 강현석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강현석은 나를 안으며 울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나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옷을 사고 책을 읽었다. 모든 게 새롭고 설레었다. 그리고 9개월 후 나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줬다. 나는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게 내 아이야. 내가 낳은 아이야. 아기는 작고 예뻤다. 나는 아기를 안고 강현석을 바라봤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우리 딸이에요. 응. 우리 딸. 우리는 딸의 이름을 은서라고 지었다. 은혜로운 서러움. 서로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은서는 2살이 됐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매일 웃고 뛰어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어느 날 은서가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예뻐.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예뻐. 무진이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 딸은 매일 말해준다. 엄마 예뻐. 엄마 사랑해. 엄마 최고야. 그런 말들이 나를 치유한다. 그리고 나는 은서에게 말한다. 은서도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정말? 응, 정말이야. 그리고 은서는 가치 있는 아이야. 가치 있는 게 뭐야? 소중하다는 뜻이야. 은서는 엄마한테 정말 소중해. 나도 엄마 소중해. 은서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나는 딸을 안고 행복했다. 진짜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살. 어느 날 저녁 강현석이 물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뭘? 무진 씨랑 헤어진 것이요. 나는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당신도 은서도 없었겠죠. 강현석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다. 언젠가 은서가 자라서 물어보겠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거든. 그리고 나는 은서에게 말해줄 거야. 은서야, 절대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마.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만약 누군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떠나. 혼자 있는 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로 갔다. 강현석은 이미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나와 함께 해줘서. 그리고 나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윤소라는 남편의 폭언과 배신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떠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사랑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떠날 용기를. 새로 시작할 용기를.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윤소라처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용기 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